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아, 이거 지우고. 보내셨죠? 네.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부터 정리할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 신경계. 사실 정확히 따지면 신경계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신경계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다시 나올 거라서 근데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야. 실제로 이제 이 생명과학원의 앞부분에 단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내용들 중에 있었을 그러니까 기관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쵸? 여러분들 그 동물의 구성 단계를 보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쪽 단어는 이 기관계를 초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생략하고 온 부분들이 이제 맨 앞에는 그냥 그런 것과 관련 없이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라고 해서 뭐 이런 진짜 말 그대로 탐구하는 방법.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첫 단어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사실상 중학교와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태까지 많이 외워봤을 것들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지. 물론 사실 그걸 그대로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걸로 무조건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정리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우선순위를 뒤로 미룰 거야. 안 할 건 아니고 좀 나중에 해야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라고 하는 기관계는 단원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건너뛰고 이제 우리가 전에 흔히 안 다루던 계로 넘어오기 시작해서 뒤쪽에가 뭐가 되냐면 이제 신경계를 시작해서 신경계에 대해서 계속 볼 거고요. 그리고 면역계, 내분비계라고 하는 이렇게에 대해서 주로 볼게 될 겁니다. 이렇게가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게 될 내용이에요. 일단 당장. 자, 그 중에서 이제 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 양해를 살짝 부탁드리면 제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오랜만에 그것도 하루 종일 계속 수업을 하고 있어서 힘든지 모르겠는데 제가 발음이 약간 계속 꼬이더라고요. 아까 전 타임부터. 그래갖고 조금 발음이 꼬여서 막 하면 제가 금방 정정을 할 테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경계면 살아있는 그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생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기본 단위, 기본 구조, 뭘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뭐지? 세포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우리가 아까 생략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에 배웠을 뭐 소화계도 세포로 되어 있는 거였을 거고 당연히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니까. 그런 것처럼 신경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경계는 여러분들이 처음 다루는 내용은 아니야. 왜냐면 배웠잖아. 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뇌가 하는 일이 뭐고 소뇌가 하는 일이 뭐고 이런 거 사실 중학교 때 다루긴 했었거든.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하기 전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뇌 같은 걸 이루고 있는 그런 신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런 신경들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들은 무슨 세포라고 부르게 되냐면 신경세포라고 부르게 돼요. 말 그대로 이제 신경을 이루고 있는 세포니까 신경세포가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적혈구 어떻게 생겼어? 동그랗게. 그냥 동그랗다고 하기에는 다른 세포들도 동그라니까 좀 더 특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적혈구 모양 하면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원반형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중앙부가 납작하고 약간 우리 그 콩처럼 생겼다라고 하면 좀 적당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겼지. 그러니까 적혈구라는 그렇게 생겼어.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어. 그런 것처럼 이 세포들이라고 해서 이 세포들은 같은 사람의 세포라고 해서 서로 모양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서로 하는 기능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기본적으로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니까 그 세포한테는 적혈구라는 이름을 특별히 붙여준 거야. 그리고 또 백혈구라고 하는 애도 마찬가지로 걔도 좀 다르게 생기고 했으니까 따로 백혈구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신경세포도 다른 세포들과는 다르게 하는 일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얘도 얘만의 이름을 따로 붙여줄 건데 우리가 신경세포를 뭐라고 부르죠?
사실 프린트에 눈을 내리면 바로 답이 있긴 한데 일단 안 보고 답을 원래 하는 걸 이제 계속 목표로 하면, 자, 신경세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경세포는 뉴런이야. 그래서 일단은 뉴런에 대한 구조로 먼저 이야기를 잠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뉴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러니까 디폴트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립니다. 자, 이게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보게 되는 뉴런이에요. 신경세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신경계는 이렇게 생긴 세포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로 정리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게 신경세포 뉴런인데, 자, 일단 신경세포 뉴런도 마찬가지로 세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게? 그러니까 이 세포가 살아있어 라고 한다면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간단하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어. 자, 그래서 얘가 쓰러져갖고 그냥 진짜 바닥에 그냥 대자로 누워있는 거야. 자, 그런데 얘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할래? 숨 쉬는지 확인할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체는 숨을 쉬어요. 마찬가지야. 자, 세포로 들어갔을 때 세포는 그래서 살아있으면 뭘 해야 되냐면 세포호흡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자, 살아있는 세포들은 기본적으로 세포호흡을 해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세포호흡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세포호흡을 포함해서 갖가지 물질대사라고 하는 걸 합니다. 자, 이 물질대사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앞에 단원의 내용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얘기할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무엇이냐. 사실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니겠지만 정의가 무엇이냐면 이 물질대사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물질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대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생물체, 살아있는 모든 이런 생물체들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싹 다 물질대사로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안에서, 그러니까 제 몸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변화는 싹 다 물질대사로 집어넣어주면 돼. 자, 그때 뭐 물질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자, 방금 얘기했던 우리 세포호흡조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있고 하는 이런 모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세포호흡인데, 자, 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은 무엇이냐면 포도당, 즉 에너지를 갖고 있는 유기물,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고 있는 어떤 물질, 대표적으로 포도당, C6H12O6. 자, 이게 포도당의 화학식인데, 자, 그래서 이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해서 CO2와 H2O 같은, 그러니까 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딱 봐도, 자, 얘가 복잡해 보입니까? 얘가 복잡해 보입니까? 자, 이 물질이 더 복잡해 보여요? 이 물질이 더 복잡해 보여요? 앞에 있는 얘가 더 복잡해 보이지? 그리고 얘가 더 커 보이지? 그러니까 얘는 큰 거 하나가 작은 거 6개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딱 봐도. 자, 그러니까 우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큰 물질이 이렇게 작은 물질로 나눠져. 그럼 이렇게 되면 이 큰 물질을 이루고 있었던 에너지가 밖으로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버려진 에너지를 갖다 쓰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세포호흡의 과정이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요걸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작용을 다 정리하면 물질대사 중에서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나눠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 이게 이화작용의 정의가 돼요. 물질대사 중에서. 자, 반대로 작은 물질을 큰 물질로 합치면서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포호흡의 반대 과정인 광합성이 있습니다. 자, 광합성은 어떤 과정이냐면 식물이 CO2와 H2O를 가져다가 햇빛,
그러니까 태양에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CO2랑 H2O를 합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광합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작은 물질들을 합쳐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큰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햇빛이라는 에너지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물질을 큰 물질로 만들면서 흡열했으니까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이화작용의 반대 동화작용의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는 이런 물질 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화작용이나 동화작용 같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앞에 있는 단원에 있는 내용이지만 어느 정도 한번 정리를 해둬야 될 내용인데, 자 아무튼 자 이런 물질 대사들이 모든 세포한테서 기본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왜냐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세포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일단 이화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항상. 지금 이 순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자 그러면 세포호흡이 이제 힘들어. 자 세포호흡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세포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세포호흡을 어디서 누가 하냐면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포호흡이 진행되는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면 혹시 세포호흡 어디서 일어나요? 는 알지 않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이거 고1 때 배우지 않아? 아닌가? 그 전에도 배우긴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자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기본적으로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호흡 같은 경우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어디 있냐? 저 머리에 있습니다. 딱 봐도 머리 같아 보이는 저거 있잖아요. 딱 봐도 계란 후라이 붙여놓은 것 같은 저거 있잖아요. 저기에 있어요. 그리고 저기 지금 저 머리처럼 생긴 요 놈의 요 가운데 있는 요 동그라미는 뭐냐면 우리가 세포를 기본적으로 관찰했을 때 가장 꼭 보여야 하는 핵이 됩니다. 우리 핵 같은 경우는 뭐야? 안에 유전자, DNA가 들어있고 뭐 염색체 같은 염색사가 들어있고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기에 핵이 있고요. 저기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다른 세포들이 해야 되는 일을 대부분 여기서 다 처리를 해요. 일단.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 뉴런, 이 신경세포의 몸체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세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 처리를 일단 얘가 다 해줘. 똑같이 공통적인 일 처리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신경세포의 몸체다, 신경세포체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데, 자 사실은 이 신경세포체는 몸체라고 얘기는 했지만 딱 봤을 때 대충 생김새상 머리처럼 보이지 않아요? 약간 저쪽이 머리고 이쪽이 꼬리라고 생각하면 대충 얼추 뭔가 느낌 있지 않아? 아니 뭐 아닌가?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실제로 이제 이 뉴런의 앞방향과 뒷방향 이렇게 방향을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저쪽 방향이 앞방향이 맞습니다. 왜 저쪽 방향이 앞방향이고 이쪽이 뒷방향인가는 이제 이따 정리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나오게 될 건데, 자, 요 신경세포체 앞으로 달려있는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달려있는 얘는 제가 이렇게 그려놨지만 사실 얘는 가운데로 이렇게 선이 하나 지나가고 쭉 그 선을 이렇게 뭐가 감싸고 있는 형태로 쭉쭉쭉쭉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신경세포체 앞으로 나 있는 얘네들이 가지돌기라고 부르는 애들이 돼요. 그리고 뒤로 쭉 되어 있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 삼지창 부분까지 저 후크 부분까지 다 싹 다 축삭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지돌기, 여기가 축삭돌기가 돼요. 이건 축삭돌기. 예전에는 축색돌기란 표현도 썼었는데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축삭돌기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애와 이 뒤에 있는 애는 기능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 생김새부터 다르잖아. 자 이제 그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애가 다른 세포들과 다르게 특이하게 하는 일이 뭘까? 예를 들어서 적혈구 같은 경우는 다른 세포들과 다르게 특이하게 하는 일이 산소 운반이었을 겁니다. 백혈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다른 세포들과 다르게 특이하게 하는 일이 살균, 그러니까 식균작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기능에 따라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분화되어 있다고 표현하는데,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기능이 달라. 생김새도 다르고. 그리고 얘도 생김새가 달라. 그러니까 기능이 달라야 되는데, 자, 이 신경세포가 주로 하게 되는, 이 신경세포가, 뉴런이 주로 하게 되는 일이 뭐야?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경이라고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신경이라고 하는 애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일단 다 이 신경이 하는 일이 됩니다. 뇌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뇌가 기본적으로 신경계고 뇌가 뉴런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뉴런이 일단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생각도 생각인데 가장 핵심은 되는 건,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누가 이렇게 내 손바닥 가운데를 이렇게 눌렀어. 그럼 이 눌렀다라는 감각을 제가 느끼게 되죠. 자, 이렇게 눌렀다라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감각을 내가 눌렀다라는 걸 알게 되려면 이 감각을 내가 판단해야 되거든. 근데 판단은 뇌에서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뇌까지 전달해줘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뇌에서 누가 날 눌렀구나 라고 판단을 했을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려면 마찬가지야.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해라는 명령을 만들고 나면 그 명령을 다시 여기로 전달해줘야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뉴런이라고 하는 건 생각, 뭐 이런 판단 같은 것도 하겠지만 가장 핵심, 진짜 혀가 내 몸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자, 다시.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주로 해야 될 게 결국은 이제 전달이 가장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달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되다 보니까 이 뉴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 앞에 있는 요 가지돌기를 보면, 얘가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보면 이 가지돌기의 막에는 수용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용체 단백질은 사실 말 그대로야. 단백질로 되어 있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수용체, 뭔가를 수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용이 뭐냐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용체 단백질은 뭔가 와서 결합을 하게 돼. 여기서 이제 뭔가 와서 여기에 와서 결합을 하면 이 뒤에 뉴런이 그 결합한 거에 맞춰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자, 이 수용체 단백질은 가지돌기에 있어요. 근데 요 뒤에 여기도 돌기가 있잖아요. 여기 축삭돌기라고 하는 돌기가 있다고 했죠. 자, 이쪽엔 수용체 단백질이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축삭돌기 쪽엔 뭐가 있냐면, 이 축삭돌기의 이쪽 끝쪽,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돼서 요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주머니들이 들어있게 되는데, 이 주머니 안에는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모여서 들어있게 됩니다. 자, 이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애예요. 얘가 뭐 아세틸콜린이라던가 세로토닌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그런 애들이 여기 들어있어. 뭐 자세하게는 나중에 외울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게 되는데, 얘는 이제 이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이걸 분비를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얘는 이걸 분비해. 그럼 제가 나가서 어디에 가서 붙을 겁니다. 근데 얘는 얘한테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고 가지돌기에는 없어. 그럼 느낌이 오죠? 여기서 분비된 게 누구한테 가서 붙으면 되겠어? 얘한테 가서 붙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앞에 있던 어떤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 물질이 분비가 되면 뒤에 있는 뉴런의 가지돌기의 수용체 단백질이 그걸 받아들여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전달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받아들이는 건 저 신경세포체 앞쪽에 있는 가지돌기가 하는 역할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걸 다시 뒤로 보내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뒤에 꼬리 부분처럼 생긴 축삭돌기가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런을 흔히 얘기할 때 저쪽 가지돌기가 있는 저 신경세포체가 있는 쪽을 앞쪽으로 얘기하게 될 거고, 뒤쪽 요 축삭돌기가 있는 쪽을 이제 뒤쪽으로 보게 될 겁니다. 뭐 주로 저는 이제 뭐 머리, 꼬리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얘는 방금 확대해본 얘는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해서 축삭돌기 끝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축삭돌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 축삭돌기에 대한 얘기를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요. 그러니까 축삭돌기가 가운데 있는 제가 축삭돌기예요. 저 동글동글 저렇게 말려있는, 저 겉에 있는 이렇게 동글동글 있는 저 비엔나 소세지들은 뭐냐면, 쟤네들은 마리지앱이라고 해서 완전 별개의 다른 세포들입니다. 자, 얘네들이 뭐냐면 실제로 요 가운데 쭉 지나가는 얘까지는 그냥 이 신경세포체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야. 내부에 다 통하게 연결되어 있어. 근데 요 바깥에 있는 얘네들은 그냥 완전 별개의 세포예요. 그리고 별개의 세포라는 소리는
실제로 이 하나하나가 다 세포여가지고 현미경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잖아. 그러면 뉴런을 하나를 갖다 놓고 관찰을 하면요, 뉴런 하나 안에서 핵이 되게 여러 개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핵이 모두 다 뉴런 거인 건 아니고, 뉴런의 핵은 여기 들어있는 거고 나머지 핵은 동글동글한 얘네들 건데, 얘네들은 마리집이라고 하는 애들이야. 이 마리집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도 일단 이 모든 아까부터 얘기하던 이런 모든 게 일단 추적돌기가 뭘 하는지 자세히 정리를 하고 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이 추적돌기 뉴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달이 주 업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단순히 전달만 주 업무, 이제 전달이 주 업무니까 뭐 이것저것 해야 되긴 하는 건데, 전달만 주 업무인 게 아니라 또 뭐죠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잘 생각해보면 일단 판단도 당연히 중요한 업무예요. 근데 뉴런이 판단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따로 배우진 않을 겁니다. 근데 뭐도 있냐면 아까 내가 여기 눌렀으니까 누가 여기 눌렀다라는 걸 느꼈다고 했잖아요. 감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죄송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눌렀다라는 거를 감각했을 때 여기서 그럼 이 감각을 누가 받아들이느냐? 그 받아들이는 것도, 이 감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뉴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뉴런에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극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뉴런이 자극을 수용해. 그리고 이 수용한 자극을 전기 형태의 신호로 만들어서 그 전기 형태의 신호를 전달해 주고요. 또 그 전달한 전기 형태의 신호를 전달해서 뇌에서 판단하게 되고요. 그럼 그 판단한 걸 다시 또 전기 형태의 신호로 만들어서 다시 전달해서 운동기한테 주게 되고요. 그럼 운동기는 그 전기 형태의 신호를 최종적으로 화학적인 신호로 바꿔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게 뉴런이에요. 그리고 그 자극이 축삭돌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축삭돌기 요 놈을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제 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잘라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뉴런이 뉴런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진 특수한 단백질이 있어요. 다른 세포들한테는 없는 뉴런만이 가진 단백질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일단 첫 번째가 NA 플러스 통로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이름부터 쭉 적고 갈게요. 두 번째가 K 플러스 통로, 세 번째가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 이렇게 세 가지 특이한 단백질이 있어. 쟤네들 일단 단백질이에요. 자, 근데 일단 얘네들이 단백질인데 이름에서 좀 느껴오는 뉘앙스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좀 편한데, 자, 여러분 통로가 뭐예요? 길이지. 그렇지? 일반적으로 통로라고 하는 건 누군가 이제 지나다니기 위해서 존재하는 길인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나트륨 통로라고 하는 건 진짜 그냥 나트륨 지나다니라고 뚫어놓은 길입니다. 칼륨 통로라고 하는 건 칼륨 지나다니라고 뚫어놓은 길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그렇게 애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야. 자, 여러분들 고1 과정에서 배웠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을 거냐면, 우리 고1 과학에서 물질이 이동할 때 막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막을 통해서 이동할 수 없는 물질이 막에 있는 어떤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막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경우를 단순 확산, 그리고 이런 단백질이 필요한 경우를 촉진 확산,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질이 이동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그 단백질, 반대로 그 단백질을 꼭 통과해서 이동할 수 있는 물질, 그 관계가 이 나트륨 통로나 칼륨 통로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나트륨이 이동하기 위한 통로야. 자, 그럼 쟤는 길이 그냥 뚫려 있어. 그리고 쟤는 진짜로 나트륨만 이동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항상 되게 중요한 게, 자,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자, 물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죠? 지구과학적인 측면에서 말고 그냥 상식적인 측면으로 대답을 해봅시다. 물은 어디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그쵸? 자, 그 다음에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죠? 이건 약간 지구과학적인가?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고요. 자, 물질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만물의 이치입니다. 세상 모든 거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고기압은 기체가 많은 곳이고 저기압은 기체가 적은 곳이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체가 이동하는 거고요. 수위가 높은 곳, 그러니까 물이 높은 곳은 물이 많은 곳이고 물이 낮은 곳은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야. 물론 뭐 폭포처럼 그런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뭐 그런 건 그냥 중력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으니까 빼고. 자, 아무튼 이렇게 어떤 물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통로나 칼륨 통로는 그냥 길이 열려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로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게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저 이온들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그냥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중 한 군데에 나트륨이 많다면 그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그냥 나트륨 이동이 일어나. 저 통로를 통해서. 반대로 칼륨 통로도 마찬가지야. 둘 중에 한 곳에 칼륨이 더 많다면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의 이동이 일어나. 근데 여기서 둘 중에 한 곳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여긴 세포 내부가 되고요. 여긴 세포 외부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부와 세포 외부, 그러니까 뉴런 안쪽과 뉴런 바깥쪽, 축삭돌기 안쪽과 바깥쪽에 이 농도 차이와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게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의 특징이야. 근데 이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좀 특이한 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자, 얘가 나트륨 통로입니다. 말 그대로 나트륨이 단위라고 뚫어놓은 길이야. 자, 이렇게 길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뚜껑 형태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얘가 나트륨이 못 이동해. 이동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 칼륨 통로도 마찬가지야. 뚜껑이 있어. 그래서 얘도 평소엔 닫혀 있고 조건을 만족하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자, 실제로 이렇습니다. 아까는 이랬고 나트륨 통로가 그래서 이렇게 닫혔는데 칼륨 통로는 이런 식이야. 자, 닫아볼게요. 어때? 다 닫혔어? 공간이 보이죠? 보이잖아? 그렇죠? 자, 공간이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칼륨 통로 같은 경우는 이 뚜껑 단백질이 닫혀 있어도 완벽하게 닫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냐면요. 그냥 모든 나트륨 통로 같은 경우는 다 완벽하게 닫혀 있는데 칼륨 통로 같은 경우는 어떤 칼륨 통로들은 열려 있고 대부분의 칼륨 통로는 닫혀 있긴 한데 듬성듬성 열려 있는 칼륨 통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이건 이제 학교마다 설명 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사실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는가는 사실 둘 다 틀려. 그래서 가장 엄연히 따지면 둘 다 틀리는데, 이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생투까지 가야 돼서 일단 생원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냥 둘 중에 학교에서 설명해 주는 쪽으로 맞춰서 기억하는 게 좋긴 합니다. 네. 근데 현재 수능 특강 기준으로는 그냥 대부분 닫혀 있지만 몇 개 열려 있는 걸로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이제 저는 근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쪽을 먼저 설명하게 됐네요.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나트륨 통로들은, 그러니까 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막이 되게 기니까 여러 개 있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됐을 때 나트륨 통로들은 전부 다 완벽하게 닫혀 있는데 칼륨 통로는 듬성듬성 열려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 사실 그거는 그 자체로 중요하진 않은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오면서 중요해집니다. 자, 마지막 얘는 이름에 펌프가 들어있네요. 자, 여러분 펌프가 뭐야? 펌프가 뭐임? 자, 여러분들이 아는 펌프 어디 있어? 일단 뭐 당연히 요즘은 대부분 다 아파트를 사실 텐데 아파트에는 다 펌프가 있죠. 네, 우리 이게 펌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아파트에 다 있는 건데, 자, 우리 아파트에서 주로 쓰는 물은 지하수란 말이야. 자, 그러면 지하수는 밑에 지하로 흐르는 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고층이니까 위에 층으로,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물을 가져다 써야 되지. 자,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이동해야 되는 게 자연의 이치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대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얘는 자연적으로 일어나? 절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 억지로 해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너네 이제 요즘은 잘 못 보는데, 요즘은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도 안 나온 지도 오래됐고 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약간 시골 전경 같은 거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누르면 물 나오는 거 혹시 알아? 그것도 펌프입니다. 밑에 있는 물을 우리가 누르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끌어올려주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그런 수돗물도 지하수를 끌어올려야 되잖아. 그건 아파트 자체에서 전기를 소모해서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전기를 쓰는 펌프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에너지를 제공해서 밑에 있는 물질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런 펌프들의 역할이야. 그리고 쟤도 똑같습니다. 자, 쟤도 이름이 펌프기 때문에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낮은 데 있는 물질을 높은 데로 올려줄 거야. 자, 이걸 화학적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물질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즉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게 당연한 현상이 되는데, 그걸 펌프는 억지로 반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만들어준다던가, 혹은 양쪽에 이미 똑같이 있었으나 그걸 억지로 한쪽이 많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펌프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도 기울기를 유지한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한쪽이 높게 만들어서 농도가 한쪽이 이렇게 높고 한쪽이 낮게 이렇게 기울기를 형성한 상태로 만들어 두는 거지.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억지로 보내줄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이용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게 생체 내에서 일어날 경우 뭐라고 부르냐면 능동수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의 이 작용이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작용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데, 자, 우리 몸에서 에너지는 어떤 형태지? 우리 몸 안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전부 ATP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ATP도 앞 단원에 나온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자, ATP. 자, 갑자기 뜬금없는 거일 수도 있는데 당연히 설명이 필요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DNA, RNA, 우리가 흔히 이제 핵산이라고 부르는 거, DNA나 RNA 같은 게 있는데 얘네들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죠? 우리 DNA의 기본 단위 뭐예요? 뉴클레오타이드. 그렇지? 우리 DNA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애입니다. 고1 때 배우지 않나? 아닌가? 그치, 배우지. 자,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애인데,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로 되어 있죠? 인산, 당, 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염기에는 네 종류가 있어요. 뭐뭐뭐? 아데닌 A, G, C, T.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아민. 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 뜬금없이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 자, 그 중에서 하나를 딱 가져올 건데 뭘 가져올 거냐면 염기가 아데닌인 뉴클레오타이드를 하나 가져올게요. 자, 그럼 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산, 당, 염기인데 여기 이제 아데닌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아데닌에다가 당이 결합되어 있고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자, 근데 저 뉴클레오타이드에 아데닌하고 당 부분을 묶어서 따로 우리가 아데노신이라고 불러줘요. 아데노신 아니고 노신. 자, 아데노신이라고 불러주는데, 그럼 얘는 지금 어떤 형태가 되냐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인산이 한 개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자, 이걸 아데노신 모노 포스페이트 이렇게 불러주는데,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에 모노 한 개의 포스페이트 인산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AMP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저 AMP라고 하는 물질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진짜 아데닌을 기본으로 한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동할까봐 살짝 잠깐 설명을 해주면, 사실 정확하게는 얘는 DNA 뉴클레오타이드는 아니고 RNA 뉴클레오타이드긴 해요. 그러니까 저 당이 디옥시리보스가 아니라 리보스이긴 해. 사실 이 정도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이제 혹시나 나중에 누군가 설명을 해줬는데 혼동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데, 자, 얘가 AMP거든. 자, 그래서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예요. 자, 근데 여기다가 얘가 이제 가장 안정적인 형태야. 얘는 이미 되게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뭐 DNA를 이루는 물질로도 써먹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인산을 억지로 하나 더 결합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는 억지로 결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통해서 여기를 억지로 이렇게 묶어주게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가 많은 인산 결합이다 라고 해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저 AMP에다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하나 이렇게 또 붙여주게 되면 이제 인산이 2개 붙어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아데노신에 인산이 2개 붙어 있다. A, D, P가 됩니다. 2개라서 D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사실 그게 제일 외우긴 편하니까. 정확하게는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라고 해서 다이가 숫자 1을 뜻하는 거긴 한데 그냥 뭐 2개니까 D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아니면 더블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어차피 0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든 외우시면 되는데, 자, ADP는 이제 저 아데노신에 인산 2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인산 사이에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저 ADP라고 하는 상태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그냥 만들어 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 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하나 있긴 한데 저건 우리가 꺼내쓸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야. 그냥 여기까지는 평소에 그냥 만들어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포호흡을 하면서 뭘 하냐면, 자, 우리가 세포호흡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포도당을 분해하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포도당을 C6H12O6를 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들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방출된 에너지를 잡아다가 여기에다가 인산 하나 더 붙여주는 데 써요. 그러면 인산 3개 붙어있는 아데노신이 돼서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ATP가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두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결합을 다시 끊어. 근데 저 결합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저 결합을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많이 들어있던 에너지가 그대로 다시 방출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 쓰는 거야. 어디에?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데 쓰는 에너지 같은 에너지로 쓰는 거지. 이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ATP, ADP 이게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ADP를 ATP로 세포를 통해서 만들어 놨다가 ATP를 써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건데, 저기 저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애가 능동수송을 하는데 그때 쓰는 에너지는 ATP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 소모를 해서 능동수송을 한다 라고 표현을 제일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이렇게 생겼어. 실제로 이렇게 개떡같이 생겼다는 소리는 아니고 얼추 이런 느낌이라는 거니까 아까 미리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잘 알아서 봐주세요. 전 그림을 못 그린다고 했으니까. 예전에 화학특강 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제 옛날 여자친구가 미대생이었는데 저한테 그림 가르치다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나는 공부 가르쳐주고 나한테 미술 가르쳐주기로 했는데 저는 공부 가르칠만 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는 미술을 가르칠만 안 했나 봐. 그래서 포기하더라고. 재밌었는데 뭐 아무튼, 자, 다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뭐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깥으로 열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막이 있고 여기 이렇게 막이 있으면은 얘가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세포 바깥쪽이고 이쪽은 세포 안쪽이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는 부분은 뭐가 와서 결합할 수 있냐면 얘 와서 딱 들어맞는 물질이 와서 결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애들이 와서 결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맞는 물질들이 나트륨이고요. 여기에 맞는 물질들이 칼륨이 됩니다.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바깥으로 열려 있을 때는 칼륨이 여기에 와서 결합을 하게 되면 ATP를 소모해서 반대쪽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열려. 그럼 안쪽으로 열리게 되면 칼륨이 분리돼서 세포 안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세포 안에서 나트륨이 와서 또 결합을 합니다. 그럼 나트륨이 와서 결합을 하면 또 얘가 ATP를 소모해서 바깥으로 열려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이 또 나트륨을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 자, 그러고 나면 다시 또 바깥으로 열려 있으니까 칼륨이 또 와서 결합을 해. 그럼 ATP를 소모해서 안쪽으로 열려. 그럼 칼륨이 나와. 그럼 또 이제 안쪽에서 나트륨이 와서 결합해서 계속 이제 이걸 반복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능동수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나트륨, 그쵸. 나트륨이 결합할 수 있는 부위는 3개고
칼륨이 결합할 수 있는 부위는 2개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 능동수송이 일어날 때 항상 칼륨 2개가 이동할 때 나트륨 3개가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나트륨 3개가 바깥으로 이동할 때 잠깐만, 나 무아지경으로 얘기하느라 반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나트륨 3개가 맞잖아. 맞아요. 죄송해요. 네, 맞아요. 네, 칼륨 2개가 안으로 들어올 때 나트륨 3개가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형 이렇게 얘기했지? 나트륨 결합하면 밖으로 그래,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나트륨을 바깥으로, 칼륨을 안으로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나트륨은 3분자씩 나가고 칼륨은 2분자씩 들어와. 자, 근데 동시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는 다 닫혀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트륨이 분명히 3분자씩 밖으로 나가. 얘는 농도랑 상관없어. 억지로 내보내고 있는 거야. ATP를 써서. 능동수송을 통해서. 누가? 펌프가. 자, 이렇게 억지로 나트륨이 나가고 있는데 다시 들어올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통로가 다 닫혀 있으니까. 자, 통로가 다 닫혀 있으니까 나트륨이 나갔긴 했는데 들어오는 방법이 없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바깥엔 나트륨 이온이 계속 쌓이게 되고요. 안쪽엔 나트륨 이온이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선생님, 나트륨 이온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요? 그냥 갑자기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우리 몸에 원래 각종 이온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 이온이 이제 바깥으로 계속 나가서 바깥에 계속 쌓이게 되고 안쪽은 계속 줄어들게 돼요. 자, 근데 그 동시에 칼륨도 분명히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 자, 그럼 칼륨 이온은 그때 동시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일단 나트륨은 3개씩 나가는데 칼륨은 2개씩 들어오잖아. 거기다가 저 칼륨은 아까 칼륨 통로가 어떻게 돼 있다고 했냐면 일부 열려 있다고 얘기했었죠. 듬성듬성 열려 있었다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들어오는 애들 중에 일부가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새어나가는 속도가 엄청 빠른 건 아닌데 이제 졸졸졸 새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막이 이렇게 있는데, 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해요.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언제 작동을 하냐면요, 제가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ATP를 줄 때 작동을 합니다. ATP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세포호흡을 할 때 만들어져요. 세포호흡은 누가 한다고? 살아있는 세포가 한다고. 즉 무슨 얘기냐면 뉴런이 살아있는 동안 저 펌프는 멈출 일이 없어요. 계속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 펌프는 계속 작동하니까 계속 바깥에는 나트륨이 계속 쌓이고요. 근데 바깥의 나트륨은 계속, 안쪽의 나트륨은 계속 줄어들어. 근데 반대로 칼륨은 안쪽이 늘어나긴 하고 바깥쪽이 줄어들긴 하는데 문제가 칼륨은 2개씩 들어오는 데다가 새어나가고 나트륨은 3개씩 나가는데 아예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차이가 이 정도 나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 안팎의 양이온의 농도 차이가 어떻게 되죠? 양이온 총 농도, 양이온 총 개수가. 그러니까 플러스가 어디가 더 많게 되는 거야? 바깥쪽이 더 많다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뉴런 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전기 신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뉴런 바깥쪽이 플러스를 띠고요. 뉴런 안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돼서 이런 전기적인 신호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이게 뉴런이 아무것도 안 하는 평소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둬서 평소 상태일 때 바깥에 플러스 안쪽을 마이너스. 근데 심지어 이게 그러니까 바깥에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기 때문에 바깥에가 플러스가 되면서 안에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때 동시에 이 마이너스가 좀 더 심해지기 위해서 요 내부에 있는 요 막의 안쪽으로 단백질들이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붙어 있는데 이 단백질들이 음전화를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단백질까지 포함해서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뉴런이 평소에 쉬고 있을 때 이렇게 칼륨 펌프가 일을 하고 나트륨 통로는 완전히 닫혀있고 칼륨 통로는 일부 열린 상태 때문에 이온이 이렇게 되면서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고 총 양이온 개수가 결과적으로 세포 바깥이 더 많고 그리고 안에 있는 음전화 단백질까지 해서 결론적으로 바깥에가 플러스, 세포 밖이 플러스,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로 나눠지는 현상을 분극 상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뉴런의 평소 상태예요. 자, 그럼 이 분극 상태가 뉴런의 평소 상태인데, 자, 이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나? 작년에 배웠지 않았나? 전압계. 자, 전압계를 가져다가 이 뉴런에다 실제로 꽂아. 어떻게 꽂냐면요. 전압계에 플러스 부분을 바깥에다 대놓고 마이너스 전극을 안에다 꽂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깥에 대한 안쪽의 전위를 보겠다는 거야. 안쪽의 전압을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전압을 측정할 때. 그렇게 되면 안쪽의 전압이 얼마가 측정이 되냐면 마이너스 70mV가 측정이 됩니다. 실제 우리 뉴런이 가진 전압이에요. 그게. 뉴런이 마이너스 70mV 정도의 전압을 띠게 됐는데, 자, 우리가 물리적으로 전압은 뭐와 같은 말이냐면 전위차라고 해서 전위랑 비슷한 말이 되거든. 자, 이게 별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물리를 하는 거 아니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전압이랑 전위랑 같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디까지나 생명과학 하는 동안은. 아, 마음 놓고 얘기해 두는구나. 여기 물리하는 사람 없잖아. 아, 물리하게 될 수도 있나? 아니지, 그치. 물리하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전이랑 전압이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지금 여기서 이 전압을 측정하면 그 나타나게 되는 전압, 즉 전위가 마이너스 70mV가 측정이 되고, 자, 이거를 분극 상태일 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쉬고 있는 상태일 때 나타나는 전이다 라고 해서 쉬고 있는 상태, 휴지 상태에서의 전이다, 전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뉴런이 아무것도 안 할 때야. 정말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이게 뉴런이 아무것도 안 할 때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뭘 해야 돼.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진짜 일단 여기까지 됐는데, 와. 자,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드릴게요. 쉴까? 아니면 일찍 끝낼까? 사실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쉬고 싶은데, 사실 근데 쉬면은 텐션이 떨어져가고 다시 텐션 올리기 힘들까봐 그냥 계속 할까 고민도 되고, 그래서 그냥 쉬지 말고 그냥 빨리 해서 진도 목표치 빨리 끝내고 그냥 빨리 끝낼까? 아니면은 쉴까? 아,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냥 합시다. 그냥 할게요. 아, 쉴까 말까 나도 고민이 돼서 했는데 그냥 하자. 그냥 하고. 일단은 다 지금 여태까지 괜찮나요? 괜찮아? 잘 이해하고 계신 거죠? 잘 이해하고 계신 건가요? 설명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그냥 이어서 할게요. 저걸 또 정지도 안 해놓고 얘기를 하고 있었네. 아무튼. 자, 이게 분극 상태가 되고 이게 휴지 전이가 돼요. 자, 그러면 자, 분극 상태, 휴지 전이 정리하면 분극 상태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때는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나트륨 통로 닫혀 있고 칼륨 통로 일부 열려 있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일을 계속해서 나트륨 바깥에 많고 안에 적고 칼륨 안에 많고 바깥에가 적은데 총량이온 밖에 많고 안에 음전한 단백질. 그래서 전위 재보면 마이너스 70mV, 안쪽이 그래서 마이너스 70mV를 띌 때를 휴지 전이 혹은 휴지막 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자극이 도달했어. 자, 그러니까 내가 누른 거야. 자, 이제 이 눌렀어 라고 하는 자극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니까 저 부분에 자극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트륨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있는 나트륨 통로들이 전부 다 열려. 그 부분에. 그러니까 자극을 받은 부분에 있는 나트륨 통로들이 싹 다 열리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냐? 자, 이제 길이 열렸어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질은 당연히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게 당연하다?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화학적으로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게 당연하다. 자, 근데 나트륨 통로가 열렸어. 근데 나트륨이 바깥에가 엄청 많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바깥에서 안으로 나트륨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 안에 음전한 단백질이 있었다곤 하나 기본적으로 양이온의 개수 차이가 저만큼 나기 때문에 바깥에가 플러스였던 거거든. 사실 저 음전한 단백질은 그냥 조금 도와준 정도예요. 근데 저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막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애초부터 칼륨은 안쪽에 많았기 때문에 나트륨이 좀만 들어와도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금방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로 전하가 역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걸 원래 있었던 분극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탈분극이라고 하는 상태가 돼요. 자, 그래서 이 탈분극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 자극도 안 받은 뉴런은 이렇게 10V의 전위 정도를 띄고 있다가 얘가 자극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탈분극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얘가 최대치 보통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플러스 30mV라고 적을 거긴 한데, 이거는 개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플러스 30mV, 어떤 사람은 플러스 40mV. 그래서 30에서 40 정도 안에가 어차피 다 정상 범위라서 문제점마다 달라, 쓰는 표현이. 그래서 학교 교과서마다도 쓰는 표현이 다를 거라서 이 수치 자체는 디테일하게 그냥 기억하지 말고 어차피 학교에 맞춰서 기억해야 되는데, 일단 30 정도로 기억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능 특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수특 기준으로 하자고. 자, 그래서 플러스 30mV 정도까지 올라가면 멈추고 다시 나트륨 통로가 닫히게 돼요. 그리고 닫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일단 조금 이따 얘기하고,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일어나는 현상을 탈분극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되는 거고요. 저 꼭대기까지 도달해. 그러니까 얘가 일정 선을 넘어서서 저렇게 확실히 자극이 발생해가 되는 걸 우리가 활동전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활동전위, 휴지전위를 벗어나서 활동하는 전위, 활동전위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탈분극하고 활동전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뭐 간혹가다 되게 예민한 사람들은 맨 피부에는 목이 앉은 거 정도도 감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감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건 약간 케바케인 것 같기도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모기가 와서 앉은 것도 이렇게 감각이 되는 분들도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 모기가 와서 앉은 정도는 감각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기가 와서 앉는 감각은 잘 못 느껴.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좀 더 가봅시다. 자, 옷 위에 모기가 앉았어. 그거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단 말이야.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모기가 앉았어 라는 경우에는 우리가 못 느끼는 자극이었어요. 근데 옆에서 친구가 지나가면서 갑자기 네 팔을 팍 때렸어. 너네들 팔을 팍 때렸어. 자, 그걸 못 느끼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우린 다 안단 말이야.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맞춰 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내 팔을 때리는 건 느꼈는데 모기가 앉는 건 못 느꼈어. 근데 모기가 앉는 것보다 조금 세도, 조금 센 자극이어도 못 느낄 거야. 근데 때리는 것보다 조금 약해도 느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높게, 세게 이렇게 가다 보면 경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이걸 느끼고 안 느끼고의 차이가 되는 경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 경계를 뭐라고 하냐면 역치라고 합니다. 이 역치는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역치가 높은 사람들을 둔감하다고 표현하는 거고, 이렇게 역치가 낮은 사람들을 예민하다. 예민하다 좀 약간 민감하다. 맞네요. 민감하다가 많죠. 예민하다는 좀 다르죠. 네, 약간 노래 생각나고. 네. 아무튼 민감하다가 맞겠지. 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둔감하고 민감한 거에 차이가 되는 게 이제 그런 역치가 되는 건데,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다른데, 자, 이 역치라고 하는 거에 따라가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실무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 요즘은 이제 이런 표현까지는 기억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그냥 역치보다 작은 자극은 우리가 그냥 못 느끼는 자극이고, 역치보다 높은 자극은 그냥 느끼는 자극이야. 그럼 이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역치보다 낮은 자극은 그냥 활동전이가 안 나타나로 끝이고요, 역치보다 높은 자극은 얼마나 센 자극이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활동전이가 나타난다로 표현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친구가 지나가면서 툭 쳐도 플러스 30mV, 차에 치여도 플러스 30mV, 건물에 깔려도 플러스 30mV, 다 똑같아. 무조건 내가 느낄 수 있는 자극은 플러스 30mV의 활동전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 얘가 여기서 조금 올라가다 말아 내려. 센 자극은 올라가다가 어느 기준을 넘어서면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게 역치전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 활동전위는 개인차가 있어서 누군 플러스 30, 누구는 플러스 40 이런 식으로 다를 수도 있는데, 문제는 플러스 30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플러스 30이고 플러스 40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플러스 40이고 라는 소리예요. 자,
근데 우리 자극의 세기는 차이가 나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누가 손으로 때린 거랑 그다음에 차에 치인 거랑 건물에 깔린 거랑 그 중에 어떤 자극이 더 아픈 자극이고 어떤 게 자극이 더 센 자극인지 우리는 구분을 한단 말이야. 자, 그 구분을 하는 기준은 뭐가 되냐면 이 활동 전이가 나타나는 횟수로 구분이 돼요. 자,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활동 전이가 여러 번 나타나면 센 자극이 되는 거고, 같은 시간 동안 활동 전이가 작게 나타나면, 그러니까 횟수가 적으면 그게 약한 자극이 됩니다. 근데 같은 시간 동안 여러 번 나타나려면 뭐 해야 돼? 지금 쟤를 원상태로 돌려놔야겠지. 쟤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다시 탈분극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활동 전이를 같은 시간 동안 여러 번 일으키려면 계속 저기까지 보냈다가 돌려놨다가 보냈다가 돌려놨다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돌아가 봅시다. 자, 이제 딱 플러스 30mV를 찍으면 나트륨 통로가 닫힌다고 했어요. 자, 그 전까지는 나트륨이 안으로 콸콸콸콸 들어오면서 내부가 플러스, 바깥에가 마이너스로 이제 역전되게 되는 탈분극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어. 자, 그래서 플러스 30 딱 돼서 나트륨 통로 딱 닫히는 순간 반대로 모든 칼륨 통로들이 다 열립니다. 자, 이번엔 칼륨 통로가 열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안쪽에 칼륨이 많고 바깥쪽에 칼륨이 적은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칼륨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이게 제가 설명 편의상 이렇게 표현해뒀지만 실제로 나트륨 차이는 엄청 많이 나는 거고, 나트륨 차이에 비해서만 적게 나는 거지 칼륨 차이도 엄청 많이 납니다. 실제로 칼륨 차이도 엄청 많이 나. 단지 나트륨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 것뿐. 그러니까 칼륨 통로도 마찬가지야. 칼륨 통로가 열리는 순간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막 콸콸콸콸 쏟아져 나갑니다. 그럼 다시 안쪽에 플러스 양이온 수가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그래서 안쪽에 플러스 수가 줄어드니까 또 바깥쪽에 플러스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원래대로 내부가 마이너스, 외부가 플러스로 역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전되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 현상을 재분극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재분극에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자, 재분극을 보면 얘는 결국 마이너스 70mV로 되돌리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70mV가 돼. 근데 이 재분극의 끝점은 뭐가 존재하냐면 원래 마이너스 70mV에서 딱 멈추면 되는데 그걸 지나쳐서 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저걸 엄연히 따져서 과분극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따로 써주긴 하는데, 일단 우리가 세면과학 1에서는 저게 과분극이라는 사실도 몰라도 되고 저 과분극이 왜 일어나는지도 몰라도 돼요. 쟤는 좀 복잡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지고 좀 너무 어려운 얘기를 끌고 와야 돼서,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쟤를 과분극이라는 것까지 기억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단지 재분극이 끝나갈 때쯤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정도로 기억은 해줍시다. 저게 얼추 마이너스 80mV 정도를 찍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건 기억해둬야 되는 게 우리가 막상 문제 풀 땐 저걸 또 써먹어.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저 과분극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은데 저 마이너스 80mV를 또 문제 풀 땐 써먹습니다. 실제로 그래프가 저렇게 생긴 건 생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까지는 모르더라도 일단 저런 게 있다, 저런 구간이 존재한다 라는 걸 좀 기억해 줍시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재분극이 되냐면, 아무튼 요 마이너스 80까지 찍고 올라와서 다시 마이너스 70이 될 때까지 여기가 재분극이 됩니다. 여긴 탈분극이 되고요. 여기가 분극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센 자극이면 다시 탈분극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돌아오자마자 다시 바로 이렇게 툭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탈분극을 여러 번 일으키는 거죠. 활동 전이가 여러 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 그렇죠? 근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를 이온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위를 조절하다 보니까 이게 자극을 한번 일으키고 나면 이온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만큼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차이가 좀 줄어든 상태가 되겠지. 그치? 나트륨은 안으로 콸콸콸 들어와 버렸고 칼륨도 밖으로 콸콸콸 나가 버렸으니까 원래 최초의 상태보다는 좀 차이가 줄어든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다 다시 자극을 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보다 자극이 힘들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맞은데 계속 맞거나 하면 마취가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뉴런에 자극이 한번 진행되고 나서 같은 세기의 자극 정도로는 아까보다 훨씬 약한 세기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쪽의 이온 농도가 줄어든 상태라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극의 형성이 돼요.
자,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좀 이렇게 둔하게 그렸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본 적 있지 않아, 어디서? 그렇죠. 이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야. 우리 심장박동이 실제로 뭘 측정하는 거냐면 심장에 연결돼서 이 심장이 주기적으로 뛰도록 심장한테 뛰라는 명령을 내리는 이 뉴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뉴런들의 신호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뉴런 신호 측정하는 겁니다. 우리 크게. 그래서 반대로 이 뉴런이 전기 신호를 이용하다 보니까 제세동기 있지. 우리 전기 충격 주잖아. 그걸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 뉴런들을 다시 일하게 만들어서 뛰게 만드는 거지. 난 이런 게 재밌더라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됐고, 자, 여기서 이게 여기까지가 축삭돌기가 자극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자극을 만들고 끝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느끼는 거, 자극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이걸 전달하는 게 결국은 핵심 업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좀 볼 거야. 근데 전달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 자, 정리를 해보면 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어떻고 일을 해. 계속 평소에 일을 해서 나트륨 바깥에 많고 칼륨 안에 가면 많고, 그렇다가 나트륨 통로 닫혀있고 칼륨 통로 일부 열려있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자극이 오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콸콸콸 안으로 들어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고, 안에가 플러스 바깥에가 마이너스. 자, 그러다가 얘가 여기까지 도달하고 나면 다시 안에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안에가 마이너스 바깥에가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나트륨 통로 닫고 칼륨 통로를 열어. 칼륨 통로 내보내서,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을 내보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 자, 이게 자극의 형성인데, 이렇게 해서 자극이 만들어지면 이 만들어질 때 보면, 자, 내가 자극을 여기다 줬다고 쳐봅시다. 자, 그래서 축삭돌기 저 부분에 자극을 받은 거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뉴런이 이렇게 쭉 있으면, 뉴런의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자극이 가해진 거지. 그럼 여기에 탈분극이 일어나거든. 그럼 저 탈분극이 일어난 데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탈분극이 일어날 때 나트륨이 안으로 콸콸콸 들어온다고 했죠. 자, 근데 우리 뭐라 그랬어? 물질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해야 된다고 했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해야 된다고 했잖아. 자, 여기에서 나트륨이 바깥에서 안으로 콸콸콸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 여기는 양쪽보다 나트륨에 대해서 고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탈분극이 돼서 안에 나트륨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지만 양쪽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쪽은 나트륨이 적은 상태야. 그러니까 나트륨 확산이 양쪽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들어온 나트륨의 일부가 양쪽으로 확산되면 이 확산된 나트륨을 통해서 양쪽에 탈분극이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자극이 뉴런 안에서 이동합니다. 이걸 이렇게 뉴런 안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현상을 전도라고 표현해요. 전도. 자극의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도의 핵심은, 전도는 양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게 핵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자극을 줬으면 얘보다 나트륨이 적은 건 양쪽 모두기 때문에 양쪽 방향으로 다 일어나. 물론 시작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이게 막 메아리 치듯이 여기서 일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일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시작부에서 막 양쪽으로 쭉 퍼져나가는 형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전도의 특징인데, 자, 이제 이 전도를 얘기할 때 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저거. 아까 얘기했던 마리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저 마리심은 무엇이냐? 저 마리심은 이제 뭐냐면, 자, 수삭돌기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 수삭돌기의 모든 기능은 저 막단백질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마리심은 길쭉한 세포예요. 실제로 이 길쭉한 죽은 세포야. 얘는 세포로서 기능을 하지 않아. 세포흡입 같은 걸 하지도 않고 그냥 죽은 세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길쭉한 죽은 세포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앙에 이렇게 축삭돌기가 있으면 얘를 크림으로 생각하고 그걸 말고 있는 롤케이크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 있습니다. 슈반세포. 아니, 네, 슈반세포가. 이 길쭉한 세포를 발견한 사람 이름이 슈반이거든. 우리가 슈반이 그 동물세포 발견한 사람인데, 얘가 이제 이 길쭉한 세포를 발견한 사람 이름이 슈반이라서 얘를 슈반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슈반세포로 이렇게 감겨있게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원래 이렇게 막단백질을 통해서 막 물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를 슈반세포라고 하는 어떤 세포가 이렇게 감아놨어. 그럼 거기는 물질이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돼요. 그럼 그 구간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구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대체 뭐 어떤 장점이 있냐? 자, 그렇게 되면 뭐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자, 여기에 자극이 도착했어. 그럼 여기가 탈분곡이 된단 말이야. 근데 나트륨의 확산이 양쪽으로 일어날 때 여기는 이렇게 슈벤세포 마리집이 있는 구간이라서 여기는 그냥 따로 탈분곡이 일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쭉 여기까지 확산돼서 여기를 탈분곡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점이 뭐냐면, 자, 똑같은 이 정도 길이의 뉴런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중간중간 마리집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자극을 똑같이 여기에다 줬어. 그럼 얘는 끝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의 탈분곡이 필요하겠지. 근데 밑에 거는 여기 탈분곡 되면 넘어가서 여기 탈분극, 여기 탈분극, 여기 탈분극 하면 끝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밑에가 탈분극 횟수가 더 적어. 결과적으로 그래서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마리집은 마리집이 존재함으로써 전도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런 형태의 전도를 뭐라고 하냐면 마리집이 있는 부분을 뛰어넘어가면서 전도한다 라고 해서 뛰어넘다, 도약한다 해서 도약전도라고 부르고요. 이 도약전도가 일어날 때 탈분극이 일어나는 요 마리집이 없는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애초에 우리 몸에 있는 뉴런은 그래도 이렇게 두 가지를 말이에요. 위에 것처럼 마리집이 없는 이 랑비의 결절도 없겠지. 마리집이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마리집 없이, 랑비의 결절 없이 그냥 축삭돌기가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마리집이 없는 뉴런, 민마리집 뉴런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마리집이 있어서 랑비의 결절에서 랑비의 결절로 도약전도가 일어나는 형태의 마리집 뉴런, 이렇게 두 가지의 뉴런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뉴런,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차이를 갖게 되는지는 뒤에 자세하게 얘기할 거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하는 일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 마리집이 있는 애들은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다 보니까 전달을 주 업무로 하는 뉴런들이고요. 마리집이 없는 애들은 그 빨리빨리 이동할 수는 없는 대신에, 그래서 얘네들은 짧게 만들어진 대신에 하나하나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돼서 주로 뇌에 들어있는 판단을 담당하는 뉴런들이 민마리집 뉴런이 되고요. 전달을 주 업무로 하는 애들이 저 밑에 마리집 뉴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도야. 자, 와, 이제 거의 끝나간다. 전달까지만 하면 일단 오늘 목표치가 끝이라서, 실제로 전달까지 하면 오늘 제가 드린 그 프린트 다 하는 거거든요. 원래 진도를 끝까지 나갈 생각이 아니라 적당히 나간 다음에 이거 프린트 빈칸 채우려고 그랬는데, 그냥 전달까지 나갑시다. 그냥 나가고, 빈칸은 어차피 답지 드릴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제 남은 자극의 전달이 얼마 내용이 안 돼요. 왜냐면 앞에서 간단하게 이미 얘기를 했었고. 자, 이제 전도를 했으면 다음은 전달인데, 전달은 이미 아까 간단하게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 했었냐면, 저기 이제 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경세포 앞쪽으로 달려있게 되는 가지돌기 같은 경우는 수용체 단백질이라는 걸 가진다. 그래서 뭐가 와서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 뒤쪽에 축삭돌기 끝부분을 가보면 여기에는 안에 이제 물질들, 신경 전달 물질들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물질을 밖으로 분비해줘서 뒤에 있는 뉴런의 가지돌기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에 가서 붙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전달이 일어나는 건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자, 일단 얘가 전도가 쭉 돼서 양쪽으로 전도가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전도가 된 게 요 끝에 도달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축삭돌기 말단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나오는 여기에, 여기 이렇게 주머니들이 있으면 이 안에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얘가 앞에 탈분극이 진행돼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가서 세포막에 가서 붙습니다. 자, 근데 이 주머니의 특징이 뭐냐면 요 세포막과 동일한 성분으로 된 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얘가 이렇게 가서 세포막에 가서 붙어. 근데 어차피 얘도 세포막이랑 같은 성분이지. 그러니까 얘가 세포막이랑 일체가 되면서 이렇게 밖으로 날려. 그래서 얘는 그냥 세포막이랑 같이 일체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안에 있던 물질은 그냥 바깥으로 안전하게 나가게 되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밖으로 분비해버립니다. 앞에서 탈분극이 이렇게 전달돼서 오면. 자, 그러면 이 분비돼서 오는 반대쪽 뒤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뒤쪽으로는 가시돌기가 와 있는데 이 가시돌기도 그리는 방식이 좀 달라 그때. 근데 그냥 가장 순우특강스러운 방식으로 그릴게요. 저는 가시돌기가 이런 식으로 와 있어. 실제로 이 둘이 다 있진 않습니다. 둘이 완전 연결되어 있진 않고 이런 빈 공간을 두고 있게 되는데, 이 빈 공간을 시냅스라고 부르게 돼요. 시냅스는 들어본 적 있지 않나? 그치? 여기를 이제 우리 이 빈 공간을 시냅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제 이 시냅스 혹은 시냅스 틈이라고 부르는 여기서 이 물질이 분비가 되면 이 분비된 물질이 이 수용체 단백질에 와서 붙어. 그럼 이제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와 결합되어 있던 이 옆에, 얘 옆에 뭐가 있냐면 추석돌기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트륨 통로에 수용체 단백질이 같이 붙어있는 형태가 되거든. 그래서 얘가 분비한 물질이 가서 요 수용체 단백질이 가서 붙으면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뒤에 가지돌기가 탈분극됩니다. 그리고 얘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나트륨 칼륨 펌프 뭐 이런 거에서 막 탈분극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온 나트륨이 쭉 진행해서 축삭돌기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가지돌기가 탈분극 된다고 표현하긴 하는데 그걸 굳이 저 과정을 다 한다라고까지 굳이 얘기하거나 기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튼 얘가 이제 탈분극이 돼서 뒤로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지. 전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축삭돌기가 있는 쪽으로 나트륨이 이동해서 저쪽을 탈분극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되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전달은 항상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할 수 있는 쪽은 축삭돌기 말단 쪽만이고, 그리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쪽은 가지돌기 쪽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특정 유런은 축삭돌기 말단에서 그 다음 유런의 가지돌기 쪽으로만, 즉 한 방향으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양방향이지만 전달은 무조건 한 방향으로 일어나서요, 어떤 유런의 축삭돌기 쪽에서 그 다음 유런의 가지돌기 방향으로만 전달이 된다.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쪽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가 전달이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전도는 나트륨이 이동하는 거긴 해도 기본적으로 전기 신호고요. 그리고 나트륨이 이동하는 것도 나트륨이 진짜 한 개만 이동해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빠르게 일어나는 게 전도 현상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전달은 얘가 여기다 말 그대로 물질을 그냥 뿌려. 그래서 이 뿌린 물질이 다음 수용체 단백질에 가서 결합하는 시기는 랜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진짜 단순하게 여기에 우리 체액으로 차있는 이 공간에서 이게 어느 정도 질량을 가진 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동하는 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가 확산되는 속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느려요. 그래서 이 전달은 전도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전도 속도는 훨씬 빠르고 전달은 속도가 훨씬 느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걸 문제에 많이 적용시키기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뉴런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 중간을 이렇게 비워놓은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어. 똑같이 밑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똑같이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근데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일단 뉴런 내부의 전도 속도는 다 동일한 뉴런으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런 상태에서 똑같이 해서 여기서 똑같이 자극을 출발시켰는데 끝까지 도달한 시점이 위에보다 아래가 더 빨랐어 라고 한다면, 아래는 그냥 연결된 한 뉴런이고 위에는 이렇게 중간에 시냅스가 있는 상태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데 써먹는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전달 속도보다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도 꽤 중요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고요. 예. 끝. 세됩니다. 진도의 모아지경이었다. 잠깐 뒤쪽을 잠깐 볼게요. 자, 오늘 어차피 진도가 쭉쭉 나갔는데 뒤쪽에 잠깐 보시면 그 4번 자극의 전달 그쪽에 보면 쭉 내려와서 시냅스 틈 거기까지는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밑에 시냅스 소포 그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 시냅스 소포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요 주머니 있지, 요거 요 축삭돌기 말단 쪽에 들어있는 요 주머니 있잖아요. 요 주머니가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주머니가 돼요. 그래서 이 시냅스 소포가 저 주머니인데, 여기는 이제 시냅스템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 있는 주머니로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있는데, 세포의 배출 과정을 통해 분비된다 하고 양쪽 별 되어 있는 게, 일단 아까 얘기했던 요거 있잖아. 얘가 세포막이랑 일체가 되면서 바깥으로 물질을 분비하는 거, 이걸 세포의 배출이라고 해요. 근데 얘가 사실 생체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라서 우리가 지금 딱히 원래 알아야 되는 내용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학교에 따라서는 저 정도까지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넣어두긴 했다라는 뜻으로 별표를 쳐놓은 거니까 뭐 별로 그렇게 인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인식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신경전달 물질 얘기도 잠깐 해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는 물질들도 많을 거예요. 뭐 도파민 들어봤지? 세로토닌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걸 포함해서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도파민, 세로토닌은 이제 저기 병리학이나 이런 쪽에 그냥 그 진짜 생명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이고, 우리는 거기까지 몰라도 되는데 꼭 알아야 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딱 2개가 있어요. 이 2개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사실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이름 정도는 오늘 이제 얘기를 하고 지나가 봅시다. 자, 이 신경전달 물질 굉장히 중요한 2개가, 한 놈은 이름이 아세틸콜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한 놈은 이름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애와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둘은 일단 이름만 간단하게 외워둡시다.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고 그래서 뭐가 다른지는 다음 주에 이제 저 2개를 분비하는 뉴런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세히 얘기하게 될 거라서 됐고, 그렇게 하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프린트에 지금 쭉 보면 설명을 딱히 안 한 내용은 없을 텐데, 듬성듬성 이제 답지는 지금 드릴 거예요. 답지 지금 드릴 건데, 이제 괄호 중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딱히 막 딱 얘기했던 게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수도 있어. 사실 저는 뭐 안 빼먹고 다 한다고 했는데, 뭐 그래도 조금씩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한번 보시고, 어차피 그냥 단순하게 뭐 용어나 개념에 조금 그냥 차이인 거니까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설명해야 될 개념과 용어들은 다 설명했고 아마 크게 없을 거라서 됐고요. 시간 확인 한번 하고 44분.